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패턴을 좀 설명해 드리면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정하는 전문가들이 그 하락폭의 기준을 2008년도에 맞춰두고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 낮춰놓은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선방했다고 하죠. 만약에 그 낮춰놓은 예상치보다도 부진했을 경우 그 부진함은 세계 제1차 대전 혹은 대공황 때 정도의 충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양책 같은 경우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TV에 출연해서 우리 미국은 부양책 실탄 많다라고 인터뷰를 하던, 정크펀드까지 사들이는 부양책을 발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던, 하물며 미국 의회에서 부양책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결정 일정까지 모두 월, 화, 수, 목, 금 중에 목요일에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 미국 경기 좋아요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청원 건수가 기준선인 30만 건을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기준선 30만 건을 크게 윗돌았겠죠. 2008년도 부양책을 쓰고 그 이후에 미국이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30만 건 기준선을 하회하게 됐고 그 하회함의 유지를 지금 몇 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으니 미국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미 30만 건은 크게 상회했고 발표되는 지표가 600만 건, 400만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준선인 30만 건을 상회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 주간 신규 실업상청원 건수가 30만 건을 크게 상회해서 그 고용 충격과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확인 과정이 뉴욕 증시를 힘들게 만들까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목요일 날 그 지표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 증시의 패턴이에요. 사람은요, 패턴을 알면 상대방이 좀 만만해집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패턴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알았어. 참조할게. 뭐 증시 뭐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패턴은요. 깨질 겁니다. 알리바이는 깨라고 있고 커플링은 빼라고 있고 패턴도 깨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인가요? 올해 1월인가요? 방송에서 대한민국 증시는 허접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뉴욕 증시 차트를 보면서 선물 양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선물 양매수를 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렇게 꾸준히 경고하던 녀석이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였죠. 그 경고했던 뉴욕 증시의 방향을 틀어놓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코로나19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욕 증시의 이 패턴을 이제 눈에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패턴은 깨질 거고요. 이 패턴을 트럼프가 깨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월이 깨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깨는 게 아니라 시장이 깰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은요. 긴장하셔야 돼요. 4월 22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증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나는 4월 20일 월요일 날 4,810억 달러의 예산안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4월 20일 날은 입이 잘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공교롭게
전일 상원이 4,8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고요. 목요일 날 바로 하원 통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이렇게 목요일 날 하원 통과 예정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상승 발언 때문이죠. 오늘 돈다방 미쓰리 매우 재밌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쓰리가 지금 패턴을 읽고 있는데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쓰리가 얘기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모두 다 쓰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지표는요. 2월달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0.3% 증가를 예상했으나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어머, 미쓰리 경제지표 잘 나왔어. 호들갑 금지령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2월달 지표라니까요. 예. 2월달 지표예요.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기업 실적을 보면 델타항공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5억 3,4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뉴욕 증시의 패턴이 뭐라고요? 눈높이를 낮춰뒀다. 즉 델타항공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워낙 예상치를 낮춰두다 보니 시장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적었다고 봅니다. 또한 텍사스 인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긴 했는데 뭐보다 좋았다? 예상보다 양호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연하죠. 셧다운 봉쇄령 내려졌는데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집에서 맨날 코 파고 있지 않을 거예요. 코를 파더라도 최소한 넷플릭스 가입해서 TV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패턴은 깨라고 있는 거지만 제가 자꾸 패턴 타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패턴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패턴이 깨졌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음 시장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 유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국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거나, 두 번째는 송유관에 구멍을 내거나 금을 가게 하거나 아니면 송유관을 오염시키거나, 그리고 3번째는 저쪽의 중동 지역에서 쿵 소리만 나면 아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3가지 찬스를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월 22일 날 국제유가가 급등했대. 트럼프가 뭐 이란에게 뭐 어쩌고 했대. 어머,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보예요.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면 여러분들은 바보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 3가지 방법 중에 3번째 찬스를 쓴 거예요. WTI가 배럴당 19.1% 상승해서 13.78달러가 됐습니다. 자, 이날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너무 그동안 개폭락했으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폭락하다가 대폭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개폭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개폭락했다가 너무 빠졌다 아이가. 그래서 저점 인식 매수세가 돌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오펙 플러스가 필요할 경우에 유가 하락 대응 조치 취할 것이다.
만약에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 대응을 위함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겠다 했습니다.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그동안 감산을 반대하던 러시아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은요,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과 비오펙, 즉 오펙 플러스 이 조직들이 감산을 다시 이야기함에 있어서 감산 합의가 잘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준 거죠. 자,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를 크게 급등시켰던 이유, 언론에서는요, 트럼프 한마디에 급반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언론의 이런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오만하게 만들고 더 신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바다에서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우리 미국의 군함에게 좀 귀찮게 굴면, 성가시게 굴면 그냥 모조리 쏴버려서 파괴하라고 해군에게 지시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거 언뜻 들으면 전쟁 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라니까요. 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 아이씨, 유가 너무 하락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나 만들까?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한 얘기는 아니죠.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지난 15일, 오늘이 4월 23일이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걸프 지역 북부에서 미국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소속 단정이 아주 가깝게 근접했었던 일이 발생됐었다고 합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에. 자, 그러니까 미국 해군 주장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걸프 해역 공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 무장 고속단정 11척이 막 경고를 무시하고 막 다가와가지고요, 저희 미군 군함 6대, 그러니까 6척 근처에서 막 어지럽게 돌아다니면서 막 약 올렸어요. 그리고요, 4월 15일만 그런 게 아니라 4월 6일에도 그랬고요. 7일에도 그랬고요. 그랬어요. 라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제가 4월 21일 날 이란 혁명수비대 이 고속단정이 미국 군함 옆에서 깔짝거렸으면 위험한데 이럴 수도 있지만 4월 15일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그랬을까요? 더 앞으로 나가서 아니 이 미국 해군 주장에 따르면 4월 6일에도 그랬고 4월 7일에도 그랬는데 왜 그때는 이란 무장 고속단정 다 모조리 쏴버리고 파괴하라고 왜 그땐 지시 안 했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정보 게임이고 돈 게임이거든요. 정보와 돈의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 정보 같은 경우는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력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재료들 다 해먹고 나중에 개인들한테 물량 떠 넘기려고 애따 먹으라고 그러고 정보 주면 그 정보는 뭡니까?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란의 국영방송에서 이란의 첫 군사위성의 성공적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잠시 전에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산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970만 배럴 감산을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1000만 배럴이었죠. 그런데 1000만 배럴이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멕시코가 싫어 나 35만 배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에 멕시코가 1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25만 배럴을 트럼프가 그래 우리가 사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합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감산할 생각은 없었고 나중에 이렇게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은 원유 채굴기 가동 건수도 지금 크게 감소되고 있고요. 이미 저절로 약간 생산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첫 번째 감산 카드, 그래 멕시코 25만 배를 우리가 감산해 줄게. 그 카드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송유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송되는 송유관 차단하겠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카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날 세 번째 카드 쓴 거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국제유가 하락을 보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개작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세 가지 카드 중에 세 가지 카드를 다 쓴 겁니다. 4월 15일 날 미국 해군과 이란의 고속 단정이 근접했다. 4월 15일뿐만 아니라 6일에도 그랬고 7일에도 그랬다. 솔직히 이번 달만 그랬겠습니까? 뭐 얘네가 미국 해군 함정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4월 달 걸프 지역 갔겠습니까? 늘 걸프 지역에 있는 앤데 계속 이런 일들은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군사위성 발사 이거 얘네들요 시범적인 발사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놀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1,502만 배럴씩이나 증가했다. 예상은 1,380만 배럴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0만 배럴이 증가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원유 재고는 그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1,220만 배럴이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전주 대비 10만 배럴 감소된 수치인데 10만 배럴 감소해서 지금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이날 국제유가는요. 아무리 가파른 하락의 저점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저렇게까지 증가됐다라는 점 그리고 하물며 미국의 생산량이 전주 대비 10만 배럴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만 배럴 이상씩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더 하락했었을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유가 하락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 글쎄요. 예, 어느 정도 지지는 해줬겠지만 급반등시키긴 어려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수의 세 가지의 찬스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해라 라고 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머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심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정신줄은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긴장감은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약세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V자는 아닐 것 같고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더블딥. 지금 미국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훼손당한 경제가 회복됨에 있어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금 2008년도에 맞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더블딥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어렵다면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때처럼 더블딥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아니면 W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V자가 아니라면 L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죠?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I자는 뭐 루비니 교수를 경부 압박 질식사시키고 싶은 거고 그 정도까진 가지 말고 그럼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는 뭡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블딥이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더블딥을 이겨내고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블딥 정도까지는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지난번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블 딥까지는 감안할 수 있어가 되는 거죠. 뭐 V자형도 그 연장선에서 아마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L자형이거나 혹은 I자형인 거죠. 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한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지금 성급하게 재개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도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나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을 것 같다. 안 되겠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외치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 지금 서두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경제 재개를 서두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서 2차 확산이 전개된다면, 그죠? 그러면 V자 반등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줄도산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셧다운에 의한 고용지표 훼손, 실업률 급증 이런 부분이 쉽게 V자를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악재들은 모르겠는데요. 이 바이러스 악재, 이 악재가 우리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 10명을 딱 감염시켜요. 10명만 감염시켜요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한 명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궁무진이란 단어를 이렇게 그 긍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줄 몰랐네요. 여하튼 그런데 아직 코로나19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됐다든가 아니면 뭐 사망자가 정말 안 나오고 확진자도 안 나온 상태, 완전히 코로나19가 어떤 날씨에 의해서든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 완전히 이제 잠식됐다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재개됐을 때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거 퍼뜨리면 이거 답 안 나오는 거거든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경제 활동이 대부분 아마 올 여름까지 재개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늦여름이요? 자, 여러분. 언제가 늦여름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처서가 되면 우리 할머니께서 옛날에 처서가 되면 아침 저녁에 뭐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이불을 덮고 자도 8월에 에어컨 틀죠. 낮에는. 9월에도 틀지 않습니까? 가을이라고 불리우는 10월에 더울 적도 있어요. 이 늦여름이라는 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11월 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최소한 대통령 선거 전에 경제가 재개돼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늦여름까지 재개 가능하다. 과연 늦여름이 언제일까요? 그냥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까지 부여한 거겠죠. 자, 2부에서 약세장에 대한 우려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연준이 돈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